일단 그 개괄적인 설명은 한면 선생님이 다 하셨을 거고, 저희는 이한팀에서 독해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주연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낯익은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년도에 이제 준비하시려고 큰 마음 먹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일단 이론 독해 관련돼서 출제 영역 분석하고 공부 방법 전반적인 설명은 다 해주셨을 거고, 제가 드릴 설명은 독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독해 문제 몇 문제만 뽑아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으며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A형의 2번 문제 있죠. 그 A, B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A형 2번 문제 보셨어요? 거기 그 문제 자체가 아시다시피 100% 중국어로 발문이 되고 중국어로 답변을 써야 되는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기입형이라 그래서 답을 단답형으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 대화를 보고 그 빈칸에 A, B에 들어갈 말을 쓰는 문제인데, 이거는 빈칸 추론 문제는 사실 영어과에서도 쓰고 다른 이제 외국어과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우리 임용에서는 이렇게 관용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전 찾아보면 잘은 안 나오는데 그 중국인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A의 답 같은 경우에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일반적인 그런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고정 표현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뭐 석사 박사를 하셔도 써내기가 힘든 문제예요. 근데 우리 임용 난이도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들으셨겠지만 올해 쉽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점수대가 커트라인이 올라간다고 들으셨을 텐데, 작년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나온 편이라서 점수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쉬워졌고, 최근 근래 뭐 한 10년 만에 거의 이렇게 쉬운 시험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위원들한테 했던 말은 그렇다네요. 앞에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이제 얘기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올해 직전 연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습관용어라고 했는데, 올해 습관용어 문제가 무려 지금 2번 문제도 나오고 뒤에 제가 샘플로 뽑은 문제는 요건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한어 교정 습관 용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노란 책이라 부르는데 대외 한어 교재거든요. 대화문으로 실려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관용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사전에는 잘 없는데 중국인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한참 나와서 저희가 그 책을 놓치지 않고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 책을 뺄까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내년에도 또 이 책을 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板上钉钉 하고 有两下子인데 真有两下子. 죄송해요. 제가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알레르기 기침에 걸려가지고 계속 좀 기침이 심해요. 그래서 좀 참으려고 하는데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어쨌거나 真有两下子 하면 정말 실력이 있다, 대단하다라는 뜻인데, 배웠으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안 배우면은 뭘 써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평가원에서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죠.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되도록이면은 4학년들,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사람들이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다른 교과도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해요. 뭐 들리는 말로는 역사 빼고 뭐 너무 쉬워서 국어 선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수준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역대 최고 커트라인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게 그 평가원의 의도는
학생들이 한 4년만 공부해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설계를 해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나왔으면 내가 그래서 문제를 풀고 합격을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커트라인만 쫙 올라가니까 경쟁만 치열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요,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 만약에 놓쳤으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중국어 그냥 좀 실력이 있어서 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서 딱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애초에 뭐 그렇게 쉽게 내려면, 정말 쉽게 내려면 패턴화를 해서 토익처럼 그렇게 기출문제도 그냥 문제뱅크에서 뺏어내면 예측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임용이 예측이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예측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임용은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인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중국어 문학, 중국어 문법, 뭐 중국어 중고급 독해 뭐 해가지고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중국어과, 중문과, 중국학과의 정치 경제 빼고 사회 빼고 나서 전반적인 중국어 관련 전공자가 배웠음직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전범이에요, 전범이. 전범인데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잘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도 문학, 우리 보통 문학을 공부를 하면은 고대 문학하면 이렇게 두꺼워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현대문학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현대문학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당대문학이 나오니까 고대문학도 이렇게 배워야 되고 현당대문학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현당대 하면 불과 한 100년 동안의 문학인데 고대문학 몇천 년 그 정도 두께로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고대문학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예전에 문학 문제 딱 하나 나온 게 고시식구수 하나 나왔어요. 1년 내내 이렇게 두꺼운 책 어렵게 봤는데 그거 하나 보고서 얼마나 허무해요. 어떨 때는 문법이 막 잘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문법이 많이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도 문의를 했죠. 이럴 거면 평가 영역 내용 요소가 왜 있느냐. 아예 안 나온 거는 그러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쪽 답변이 아니다. 평가 영역 내용 요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올해는 거기에서 나왔을 뿐이지만 내년에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올해는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말은 뭐 쉽게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쉽게 하다가 갑자기 어려웠을 때 더 힘들어졌었거든요. 결국은 해왔던 거 계속하고 지금 이제 가미됐던 문법이나던가 어떻게 좀 일반 중국어를 더 가미를 해서 봐야 되는 상황.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경서제자는 안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경서제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교육학, 교과 교육학과 연계돼서 논어, 맹자, 심지어 맹자 빈칸 쓰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맹자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올해 경향에 맞게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부담이 덜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쉬워지면 쉬워진 대로 커트라인은 올라갈 것이고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그렇죠? 공부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막막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사실 다들 좀 난감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요번에 나왔던 몇 가지 독해 문제를 뽑아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독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거 방향 설정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이론 독해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그 평가 내용 요소에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한면쌤하고 저하고 이렇게 팀 티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독해 비중, 뭐 이론 비중 하는데 사실 비중이랄 게 따로 없는 게 독해 실력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론으로 암기를 해서 그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라서 순수 독해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왔어도 여러분이 독해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임용을 문제를 분석할 수도 없고 써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꾸준하게 다져야 되는 게 이거예요. 단기적인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론은 당장 막 외우고 이거 외우고 마인드맵하고 외우면은 되게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독해는 고전 산문 몇십 편을 봐서 요번에 나왔던 삼국지 내가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른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당송팔대가 산문이 안 나왔거든요. 내가 열심히 그거 나올까 봐 했는데 허무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고문 실력 길어서 내가
스스로 독해하고 고문 독해하고 답안을 써낼 수 있는 실력 길렀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죠. 어쨌거나 이제 앞에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습관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추론 이 용어 반상띵띵하고 그다음有两下子 이게 답안인데 습관 용어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참 넣기가 힘든 그런 문제였고 또 하나 요거는 뭐냐면은 왕고규라고 하는 사람하고 양실추라고 하는 사람의 글의 어떤 지문을 그러니까 글을 발췌를 했어요. 한 단락을. 이 문제 조금 어려운 편이었었는데 위에가 좀 잘렸네요. 5번 문제 A형 5번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학사상 유명한 미학 주장이래요. 왠지 무슨 미학 학자 들어가면 좀 약간 가슴이 갑갑한데 읽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B글에서 아래 글에서 이 아래 글에서 A의 관점과 대립되는 즈위를 고르래요. 여러분이 한번 골라봐봐요. 골라봐봐요. 이거 제가 문제를 지금 풀진 않을 건데 위에 거를 대충 읽어보면 미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다음에 양실추의 이 글은 이 글은 뭐냐면 항전 문학에 관련된 건, 그러니까 항전 문학과 관련된 건데 항전을 위한, 즉 전쟁 반대. 사실 이 글은요, 이 문제가 기입형인데 단순히 아무 우리가 공부 안 하고 풀면은 풀지 못해요. 문제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이거 기입형이 짧은 편이거든요. 양실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더 잘 풀려요. 양실추의 항전 문학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고 또한 항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국 현당대 문학 역사를 모르면 항전이 뭔지 몰라. 항전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전쟁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고 중국 역사를 모르면은 중국이 항전을 언제 했는지도 감이 안 잡히잖아요. 1937년에 중일전쟁 발발했을 때 그 이후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락에 싸우다가 결국은 일본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된다. 국민당은 계속 공산당 잡으려고 하는데 공산당은 어떻게든 저 일본을 물리쳐내야 된다. 그런 거 항전 문화 거기서 막 발전했거든요. 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요. 항전 문학은 뭐냐면은 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학이라는 게 순수한 의도로 아름답게만 써야 되는가 내지는 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항전 내지는 뭐 민중을 계몽시키려는 의도인가,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문학의 순수 본연의 가치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거든, 주장도 많거든요. 근데 양실추는 뭐라 하냐면 문학은 문학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지 어디다가 도구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노신하고도 싸우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려운데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면은 항전 팔고라고 하는 거. 이 팔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팔고문 하면은 과거제도, 청나라 과거제도 때 어떻게 보면 틀이야, 틀. 비행이로 쓰여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무조건 글자 수 맞춰야 되고 막 딱딱하고 어렵고 형식적인 글을 팔고문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제도의 팔고문과 다르게 비유적으로 쓰인 거야. 팔고가 막 항전빠구를 양실추는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항전의 목적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맞춘 알맹이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글. 그게 항전빠구거든요. 왕고교의 미의 본연의 가치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런 걸 골라낸다거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나는 중국어 좀 했는데 중국어 유학도 갔는데 이 문제 풀어봐야지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실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항전 문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팔권문이 뭔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독이 돼야 되는 독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풀 수 있는 거. 이게 기입형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문에 나왔던 건데 사기 관한열전이에요. 사기 누가 썼죠? 사마천이 썼어요. 근데 요거 요렇게 한 단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처럼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 이 글자는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기출이 됐었던 거예요. 관한열전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A, B가 무슨 뜻인지 중국어로 풀어쓰라고 했어요. 중국어로. 한국어도 모르는데 중국어로 풀어쓰래요. 중국어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하다예요. 이거는 벼슬길에 나아가다예요. 한국어로 대충 알아도 그걸 중국어로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연습을 해야죠. 막 하면서 공부하면서. 고문은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래 글에서 나온 사자성어를 쓰래요. 그리고 그 함의를 쓰래.
사자성어는 우리 보통 관포지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포지교도 기출이거든요. 기출했는데 문제는 그 뜻, 함의, 내포의, 비유, 의미 그거를 중국어로 풀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자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내가 그걸 중국어로 뜻을 풀었어야 돼요. 한국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자성어도 외워야 되고 고문 독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고문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연의에서 나온 삼국통선연의에서 나왔는데 나간중 딱 나왔잖아요. 요게 삼국지 내용이고 이거는 삼국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숨이 탁 막히죠. 이거 어떻게 푸나 하는데 A, B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C의 의미를 역시나 중국어로 풀어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이 많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문제가 지금 위에 다 가려져서 여러분 프린트로 보셔야 되는데 비단락에서 관우와 장비가 제갈량을 평가한 위쥐를 찾으래요. 다시 말해서 비글이 되게 독해가 자세하게 돼야 돼요. 또 하나는 A에 들어갈 B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A는 뭐냐면은 이 책의 이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삼국연의 써야 되는 거고 B는 우리 삼국지는 말 그대로 삼국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느 나라 일반적으로 알아. 위초고잖아요. 위초고. 근데 문제는 촉자를 몰라. 못 쓰는 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것도 연습해야 되죠. 또 하나 제일 어려웠던 게 야수공상에 대한 그 해설도 무슨 뜻인지를 쓰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중국어로 이렇게 써내야 되는 거.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냥 모르면 안 되죠. 야수공상이라는 거는 야라는 거 우아하고 기품 있고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 수라고 하는 거는 라오바이싱들 그런 두 사람 부류가 꼭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고상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되는 그런 작품 얘기할 때 야수공상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삼국지를 잘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 독해 시간에 삼국지, 뭐 금병매, 소전 안 봐요. 백과사전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여러분 선배들이 아우 선생님 독해가 안 됐어 이런 분 없어요. 쉬워요. 공문보다 이거 보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야수공상은 여기에 나왔지만 이 똑같은 지문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해 공부할 때 많은 어휘를 공부하잖아요. 우리 그 현대 작가 중에 장혜령이라고 하는 작가 있는데 현당대 문학사 교정할 때 야수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공부하면서 막 외우잖아요. 야수공상이 나왔네. 중국어로 풀어서 그게 답인 거고. 또 고문 독해 실력 바탕으로 장비와 관우가 제갈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독해하면 찾아지는 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틀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렇고 했고 그 다음에 일단 간단하게 몇 문제만 시간상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올해나 기출 문제를 보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이 시험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의 시험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논문을 많이 분석해서 우리들이 시험을 냈어요. 문제를 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약간 활용이라던가 일반 중국어 독해라던가 여러분의 기본적인 작문 실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다라는 거. 커트라인이 올라가니까요. 그다음 변별력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만 공부하면 쉬운 거 모르면 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뭐 중국에 좀 공부해서 그래서 초수인데 또 합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초수 합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 4학년 동기 3명이가 4명이 한꺼번에 합격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초수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몇 년 해야 돼요? 뭐, 누구는 3년에 합격했다, 누구는 5년에 합격했다 했는데, 이제는, 초수인데 합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오래 공부해야 유리하냐? 그게 아닌 거지.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누구를 위해서 문제를 내는지 진짜 모를 만큼 이렇게 응시생들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예측 가능한 시험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송나라 때 대표적인 문학 장르 사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예전에 물론 이제 소식의사가 나온 적은 있지만 사가 거의 다뤄진 적이 없다가 2008년도에 송사가 5작품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5작품 나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 다음엔 송사를 공부를 해야겠어 안 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당대 안 하다가 현당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20세기 초반 나오다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지다가 이제는 거의 1990년대까지도 나와요. 예전 1980년대 나와요. 1990년대까지도 아우르고 있거든요. 쫙 늘어나니까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주 내용 지금 뭐 범위가 늘어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 다양한 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쉬워진 만큼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쉬워진 만큼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실수 없으려면 뭐냐면은 오탈자가 나면 안 돼요. 가장 여러분이 시험 끝나고 나서 아쉬워하는 게 그 글씨 틀렸어. 심지어는 그 틀린 글씨 생각이 잘 나요. 사람들이 논술 뭐 이걸 빼먹은 거보다 내가 글자 하나 틀린 거. 작년인가 장혜령이 나왔거든요. 령자를 틀리게 썼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지. 올해 같은 경우는 촉자를 잘못 썼어. 심지어는 그 예전에 노사에 차관 나왔는데 차관할 때 그 관자를 잘못 썼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탈자가 안 나려면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사실 오탈자 문제는 별로 크진 않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괜찮은데 문제는 내 생각을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 2월 달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없는데 중국어를 어떻게 써내요. 그래서 일단은 쌓고 나중에 연습하고 발전시키고 심화하고 뭐 이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영역 내용 요소 무시하지 말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에는 시험 범위가 여기서 많이 나왔다고 내년에 다른 데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골고루 해놔야 된다. 그래서 학원을 오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명 선생님은 저는 딱 요것만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간혹 가다가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공부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보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올 만한 공부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안 나올 거 열심히 파면 뭐예요? 나올 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 하면은 그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혼자서 3, 4년, 5년 걸리고 혼자 나와서 효율적으로 1년 만에 합격하면 좋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론 독해 체계적인 학습 관리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노량진에서 우리만 팀 티칭을 하거든요. 다른 이제 분들은 혼자 강의를 하시는데 영어 같은 경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3분? 4분이 같이 하세요. 이렇게 교수법 따로 하시고 일반 영어 독해 따로 하시고 뭘 다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중국어는 일단 혼자서 다 하시는데 애초에 이제 저희는 시작할 때 저희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통역사, 통번역으로 필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쌤이랑 저도 각자 그 일을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딴 일을 하면서 하기가 너무 이게 많아요. 준비해야 되고 이걸 해야 돼서 지금은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거의 이제 통번역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1차는 이론 독해 따로 하고 혼자 하면 저는 한미연 쌤이 독해 지금 뭐 독해 이론만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제가 이론 신경 안 쓰고 독해만 막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장담할 수 있고 그다음 한미연 선생님은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세심하셔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오늘도 그렇게 다 컵에다가 붙이고 뭐 정수기 못 찾을까 봐 정수기 어디 있는지도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할 때도 그래요.
문 못 찾아올까봐 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여기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되게 스타일이 좀 다른데,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덜렁거리고, 하면 선생님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세심해요. 되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지겹게 공부하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해서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다음 지필평가 면접 대비 체계적인 준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필평가 1차거든요. 예전에 3차까지 본 적이 있었어요. 논술 보고 1차 합격한 사람 논술 보고 면접까지 3차에 걸쳐서 봤는데 전형 기간이 거의 2달 반, 거의 3달 가까이 되니까 다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평가원조차고 고쳤을 거예요. 그걸 폐지하고 2차로 줄여서 1차 지필평가 합격한 사람 대상으로 발표 나자마자 보름 후에 2차 시험을 봐요. 근데 2차 시험은 수업 시연하고 심층 면접을 봐요. 근데 우리 외국어과라 해서 중국어가 들어가요. 예전엔 100% 중국어였는데 이제 2년 전부터 중국어를 일부 봐서 반반씩 보기도 하고 중국어 퍼센티지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중국어로 막 발표를 하고 면접을 하고 시연을 하고 해야 돼서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접을 되게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면 선생님이 너무 실망하셨어요. 많이들 안 오셨다는데 우리가 광고나 홍보를 안 해요.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광고 홍보를 안 하는데 저는 좀 자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잘 하고 있고 너무나 저는 우리 자식한테도 이제 하겠다면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배우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딸은 별로 관심은 없대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잘 성의 있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막 그 홍보를 안 해요. 근데 보면은 다 입소문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합격한 선배들이 가라 그래서 오시고 해서 지금도 면접 듣는 분들만 거의 200명 가까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한테 들으시면 그동안 어떻게 잘 공부했고 도움 받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2월 달에 합격자 발표 특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한 일주일씩 앞당겨져서 합격자 발표를 1월 말에 하거든요. 그러면 1월 말에 이제 합격자들이 와서 설명회를 할 건데 그때 이렇게 한번 영상들 보시면 어떤 도움 받았는지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 광고로 뭐 노량진 최다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소문을 듣고 입소문으로 정말 이런 점이 좋다라고 그 소문을 듣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교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일단은 17년도하고 교재가 다릅니다. 혹시나 17년도 교재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18년도 교재에는 당연히 고문 들어가요. 그 다음 현대문학은 소설, 산문, 시 해서 골고루 다 들어가는데 노신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신 하면은 중국의 현대문학에서 노신 빠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임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현대 작가가 노신이거든요. 근데 올해 안 나왔어요. 노신 동생이 나왔어요. 주작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신은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출제위원들, 교수님들 들어가시는데 교수님들 현대문학에서 누구 제일 전공 많이 하셨어요? 것 같아요. 노신 제일 많이 했단 말이죠.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문학 하는데 이제 소설, 산문시 골고루 하되 일단 작품 위주로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일반 중국어처럼 나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명 선생님이 지문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독해 중국어 임용의 경향이 뭐냐면은 문법 문제를 내도 그냥 일반 중국어가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왕징주의 시가 나오면서 비유 의미를 쓰라고 했어요. 이바 젠다오 나왔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어순이 아니라 그 문장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펑스카이의 산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문이 아니라 우리 HSK 고급 같은 경우는 일반 지문인데 그게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 나오면서 찾아서 써봐라, 뭐 단어를 찾아라, 빈칸을 채워 넣어봐라, 문장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봐라, 내지는 시를 주고 비유 의미 있는 뭐 이거 한번 단어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일반 중국어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문학 작품 위주로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문 난이도가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 위주보다는 일반 중국어도 합니다. 그래서 주진 중국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했는데 그거는 구주진중국이라고 해서 고급인데 개정된 게 있어요. 싱주진중국도 하고요. 스버일백내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또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습관용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고급 한어 구어라던가 교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이제 3, 4월부터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덩서제자, 논어 맹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안 나왔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등 나중에 뭐 장자라던가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문법은 한미연 선생님도 해요. 근데 개론 강의를 하시거든요. 뭐 동사나 명사 이렇게 쭉 개론 강의를 하시는데 문법 나오는 게 활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도 물론 뭐 활용을 하지만 문법은 해도 사실 여러분이 감 잡기가 좀 힘든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어 난점 해석이라고 해서 재밌게 좀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독해할 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 유의어 변별이라던가 내지는 요 활용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식으로 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보다는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시허, 허시 다르게 쓰이죠. 허시는 그냥 문장 끝나요. 뒤에 안 와요. 목적어가. 시허 뒤에는 비너가 와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게 올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되게 쉬워서 우리 굳이 학원에서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쉬운 단어 변별이 요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다지고 이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질문을 받겠지만 일단은 제가 18년도 교재는 작년하고 다르게 구성해서 노신 특선도 따로 책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노신 거는 1월부터 6월까지 그냥 쭉 24주거든요. 한번 쭉 보려고 했고, 작년하고 고문이 좀 달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18년도 수업은 새로 교재를 사셔야 되는데, 제가 17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쫙 해요. 7, 8월부터 문제 풀고 모의고사 보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9월달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똑같이 하면 그 작년에 했던 분들이 지겨운데, 그거 갖다가 또 다르게 하면 커리큘럼을 2년 완성 내지는 3년 완성하면은 이 수업은 2년 들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구성은 안 하고 일단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게끔 17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거는 7, 8월에 문제 풀면서 덜거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되도록이면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그때 했던 걸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많이 깔고, 7, 8년도에는 역시나 상반기 거 복습하고, 90, 11월 달에는 그 전년도, 즉 2017학년도에 했던,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던 그 내용을 또 그 실전 모의고사에 가서 많이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은 2개년도 되게 많은 작품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고문도 몇십 작품, 거의 뭐 80에서 많게 보면 100작품 이상 보고요. 노신 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들으면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독해를 처음 초수였는데 그분은 본인 스스로 중국어 실력이 좋다고 생각 안 하는 분인데 경기도에 작년에 1차 지필에서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었구나.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들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으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1점 차이를 아직까지 극복을 못 해가지고 올해 지금 면접을 듣거든요. 근데 1차 실력은 너무나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수 안 했으면 1차는 충분히 작년에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그분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직강으로 왔었거든요. 수업 들었는데 너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혼자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도움 받아가면서 좀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시간을 앞당겨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통계? 우리만 그렇게 생각? 다들 그렇게 주장? 나름대로? 근데 아마 이제 다들 물어보시고 하시면 다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딱 그 맞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는, 강사 선생님 택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임용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뭐 불가능하고 너무 정말 고시 수준으로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넘사벽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또 잘 따라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해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끝낼게요.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개별적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한 변호사님한테 그 상담하시려면 뭐 종이 같은 거 나눠줬어요? 상담 그거 그러면은 그냥 문자로 상담 신청한다고 하고 아마 전화번호 내셨으면 한 변호사님이 뭐 이렇게 뭘 해주실 거예요. 상담 요청하시면 해주실 거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